역사상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번영으로 이끈 정치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의 이름으로 한 시대를 지칭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우리는 이 흔치 않은 시대, 즉 고대 아테네의 페리클레스 시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페리클레스는 기원전 461년부터 429년까지, 그러니까 32년 동안 아테네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한 정치인인데요. 이때 아테네는 대외적으로 작은 도시 국가에서 지중해 패권 국가가 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습니다. 무엇보다 아테네 민주정이 이때 가장 원숙해지죠. 지금부터 이 유능한 정치가가 이끈 아테네의 황금기로 들어가 볼게요. 페리클레스는 명문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 크산티포스는 귀족임에도 민중정당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정적들에 의해 기원전 485년 도편 추방된 적이 있죠. 그러나 기원전 479년 복귀해 페르시아와의 미칼레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쪽도 대단하지만 사실 가문으로만 따지면 모계 쪽이 더 화려해요. 바로 어머니 아가리스테가 알크마이온 가문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이 가문은 대대로 아테네 최고 지도자들을 배출했으며 아테네 민주개혁을 이뤄낸 클레이스테네스의 가문이죠. 아가리스테는 클레이스테네스의 조카였습니다. 이렇게 페리클레스는 명문 귀족 출신이다 보니 성장 과정에서 당대의 뛰어난 인물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어요. 음악가 다몬과 철학자 제논, 그리고 아낙사고라스와 교류를 했죠. 페리클레스는 그중 아낙사고라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아낙사고라스는 이오니아 지역 클레조메나이에서 온 거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오니아는 지성의 중심지로서 탈레스 같은 자연주의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죠. 아낙사고라스 또한 이오니아 출신답게 신화가 아닌 물질을 중심으로 철학을 했고 무엇보다 천체의 운동에 관심이 많아 무려 그 시절에 다른 지구와 같은 물질이며 빛은 태양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을 정도였어요. 아테네인들은 이 외부인의 물질 중심적이며 합리적 사고방식을 낯설어 했지만 페리클레스는 웬일인지 그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아낙사고라스의 중심이론, 즉 이성으로 번역되는 누스가 세상을 혼돈으로부터 법칙에 따른 질서로 나아가게 한다는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태도를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지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귀족적 사교 생활을 멀리하고 절제와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했죠. 무엇보다 아낙사고라스의 영향을 받아 뛰어난 연설가로 성장합니다. 이후 페리클레스의 가장 큰 정치적 무기가 바로 이 연설 능력이 돼요.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닌 단정하고 절도 있는 문장으로 청중의 마음을 흔드는 화술을 구사했는데요. 덕분에 그는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는 옛말이 비켜간 이례적 인물이 되죠. 그렇게 페리클레스는 확고한 가치관과 뛰어난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성장해 마침내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귀족으로서 귀족파가 아닌 민중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부모 모두 민중파 성향이어서 모태 민중파로 자라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정치인으로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만 안정된 권력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섰을 수도 있죠. 혹은 대의적으로 아테네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1인 독재나 귀족정이 아니라 공동체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주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페리클레스가 성장할 당시 아테네는 노자비인 민중의 힘으로 살라미스의 전에서 페르시아의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그러나 페르시아 전쟁은 민중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인 동시에 민주개혁 이후 점차 그 힘을 잃어갔던 귀족 계급에게 기회이장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귀족이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를 동원해 아테네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이때 간판만 걸려있던 귀족 협의체 아레오파고스 회의가 다시 힘을 얻었고요. 반면 이미 한껏 권리의식이 생긴 민중들은 이러한 귀족의 권력 상승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계급을 대표하는 귀족파와 민중파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겠죠. 당시 아테네의 정치 지형을 보면 귀족파는 아리스티데스와 키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었으며 민중파는 테미스토클레스와 에피알테스라는 인물을 주축으로 파벌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페리클레스가 기원전 466년 민중파에 들어가 청년 정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가 민중파에 들어가기 전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이자 민중파의 1인자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미 귀족파의 2인자이자 밀티아데스의 아들 키몬에 의해 기원전 473년 도편 추방을 당한 상태였고요. 반대로 기원전 462년에는 귀족파의 1인자 아리스티데스가 사망함으로써 귀족파와 민중파 모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페리클레스 파벌의 리더는 서민 출신이자 전쟁에서 공을 세워 정계에 입문한 에피알테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귀족파와 민중파 중 굳이 수권 정파를 따진다면 귀족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귀족파의 리더 키몬의 인기가 엄청났기 때문이죠.
키몬은 일단 마라톤 전투 영웅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군사적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는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형성한 상태였는데요. 키몬은 동맹군의 지휘관으로서 에게해와 아나톨리아 연안 등지에서 페르시아 잔당을 성공적으로 축출해냈죠. 그 이전에도 키몬은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침공했을 당시 귀족파의 의견과 다르게 반대파 테미스토클레스의 해전론을 지지해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끈 적이 있거든요. 이 일로 아테네 시민들의 머릿속에 키몬은 눈앞의 당파성에 매몰되지 않고 대의에 따라 국정 판단을 하는 애국자로 박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귀족파의 수장이지만 수더분한 생활을 하고 서민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베푸는 삶을 살았기에 인성과 신념, 실력 면에서 명실공히 아테네 1인자로 인정받게 되었죠. 아테네 1인자 키몬은 친스파르타파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성향이 워낙 검소하고 담백한지라 세련된 아테네인들보다는 투박한 펠로폰네소스인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는 누구보다 스파르타식 생활 방식을 동경했고 아테네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럼 도대체 그가 원하는 스파르타식 삶의 방식은 뭘까요? 스파르타 시민들은 자신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농노, 헤일로타이의 반란이 두려워 일상적 삶을 포기하고 강한 전사가 되는데 일생을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엄격한 경제적 평등을 강제했고 가족의 독립성이나 자식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개인적 삶의 목표를 통째로 국가에 귀속시켰죠. 언감생심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예술이나 과학 및 철학, 그리고 쾌락이나 정신적 삶의 추구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폴리스의 모든 에너지는 그저 중무장보병의 밀집대형 팔랑크스를 강화하는 데 투여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파르타는 그리스 최강 지상군을 보유하게 되었고 어떤 공동체도 그들을 쉽게 따라할 수 없었으며 사실 그닥 따라하고 싶지도 않은 공동체였어요. 특히 호메로스 서사시에 나올 법한 개인적이고 가족적 가치를 숭배하는 아테네인들에게 스파르타적 삶은 팍팍하고 매력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필 키몬이라는 다정하고 유능한 정치가가 이 스파르타에 꽂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키몬 덕분에 최강 지상군을 가진 스파르타와의 관계가 항상 청신호이다 보니 아테네인들로서는 지금 당장 손해볼 건 없었어요. 무엇보다 키몬은 지나친 스파르타빠라는 것 빼고는 완벽한 지도자였죠. 그 정도로 키몬의 지지도가 높다 보니 페리클레스가 속한 민중파에게는 도무지 권력을 가지고 올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중파는 현재의 민주정을 보수적 민주정으로 규정하고 민주정을 더욱 급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과두정 체제인 스파르타와 키몬이 친하다는 건 언제 민주정이 무너져 과두정으로 퇴행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의미했죠. 그러던 기원전 465년 민중파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에게해 북부 타소스 섬과 아테네가 트라키아 대륙의 금광 항곡과 몇 개의 무역 거점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키몬은 군대를 동원해 타소스 섬을 포위 공격했죠. 문제는 이 동원된 군대에 아테네군만이 아닌 델로스 동맹군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목적으로 동맹군을 동원한 거라 언제든 동맹국의 원성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불만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쟁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했죠. 그런데 계획과 다르게 전투의 달인 키몬이 전쟁을 무려 2년이나 끌게 됩니다. 결국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일로 키몬의 명성은 크게 추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를 노려 민중파가 키몬을 기소하게 되는데요. 키몬에 붙인 밀티아데스가 마라톤 전투 이후 파로스 섬을 침공했다가 실패해 시민을 배신한 자로 기소되었던 것처럼 키몬 또한 부친과 같은 혐의로 기소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민중파가 키몬을 기소하기 위해 내세운 인물이 바로 신의 정치인 페리클레스였어요. 페리클레스가 워낙 언변이 뛰어난 데다 혈통도 좋기 때문에 귀족 키몬을 상대하기에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대중들의 뇌리에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이 박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의 활약에도 키몬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일단 그가 아버지처럼 전쟁에 패배한 것이 아니었으며 아직도 많은 아테네인들이 키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곧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나고 키몬의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데요. 이 키몬을 무너뜨린 건 아테네가 아닌 바로 그가 덕질하던 스파르타였어요. 그 전말을 보면 아테네가 타소스를 포위 공격하던 기원전 464년 스파르타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를 기회로 농노 헤일로타이가 대규모 봉기를 일으켜요. 그러나 봉기는 이내 실패로 돌아가고 전투에서 패배한 잔당들이 이토메산을 점거해 항거를 하죠.
스파르타인들은 팔랑크스 대형으로 평지에서 싸울 때는 무적이었지만 산속으로 숨어버린 적을 상대할 때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스파르타는 기원전 462년 많은 포위 공격의 경험이 있는 아테네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무엇보다 아테네에는 스파르타의 친구 키몬이 있었으니까요. 이에 키몬은 당연한 수순으로 민회에서 스파르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스파르타를 지원할 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민중파 수장 에피알테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언제나 그랬던 민회는 키몬의 의견을 따르기로 해요. 그렇게 이듬해 4,000명의 중무장 보병이 스파르타로 파병을 갑니다. 그런데 아테네군이 스파르타를 도와 한창 이톰의 산을 공략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파르타 측에서 안면을 싹 바꿔 아테네군에게 돌아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테네군 일부가 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말을 했다면서요. 안 그래도 숫자가 많은 헤일로타이에 아테네군이 붙어버리면 말 그대로 큰일이 나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아테네군을 돌려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원정군이 스파르타에 망신만 당하고 돌아오자 키몬은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돼요. 스파르타를 위해 아테네를 배반한 사람이라는 말이 돌게 되죠. 이에 키몬에게 밀려 단 한 번도 정권을 잡지 못했던 민중파의 수장 에피알테스가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원전 461년 성남 민심을 등에 업고 키몬을 도편 추방해버리고요. 곧바로 폭풍처럼 귀족파를 숙청하기 시작하죠. 특히 귀족 권력의 근간이자 아테네 정치를 쥐락펴락했던 아레오파고스 회의를 공격합니다. 아레오파고스 의원들에게 개인별 지출 내역을 제출하게 한 후 공금 횡령 혐의를 걸어 하나하나 제거한 거죠. 이후 아레오파고스 회의는 살인사건과 아테네의 신성한 올리브 나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재판권만 갖는 기관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이후 아레오파고스 회의가 갖고 있던 권력은 민중이 주축인 민회와 500인 평의회 그리고 시민법정으로 분산됐어요. 이제 완전히 민중파가 정권을 잡게 된 거죠. 그러나 에피알테스는 너무 빠르고 강하게 정적들을 제거하고 급진적 민주개혁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귀족들의 사주로 의심되는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에피알테스가 닦아놓은 민주정의 길은 민중파 2인자였던 페리클레스 앞에 놓이게 되죠. 이후 페리클레스는 자신 앞에 놓인 이 길을 페리클레스 시대로 만들어버립니다. 페리클레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기민하게 분석하고 예측했으며 그에 대한 유연하고 적절한 대응을 했죠. 무엇보다 앞서 말했던 연설 능력이 탁월했어요. 당대 문헌에서 페리클레스를 두고 혀끝으로 무서운 천둥을 일으키며 레슬링에서 그를 넘어뜨려도 그는 넘어진 일이 없다고 증명해 구경꾼들로 하여금 자기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했을 정도죠. 그러니까 대중을 설득해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능했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를 두고 노인들은 외모나 음성 및 언변이 과거 아테네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를 닮았다며 그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려와 다르게 페리클레스는 그의 정치적 능력을 아테네를 개혁하는 데 썼습니다. 그중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선배 에피알테스의 민주개혁을 이어받은 거였는데요. 페리클레스 때에 이르러 아테네 시민들이 활동하는 민회, 500인 평의회, 시민법정의 영향력이 대대적으로 커졌죠. 이 기구들은 클레이스테네스 개혁 때 이미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끔 개혁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명목상 개방일 뿐 공직이나 회의에 참여한다는 건 생계에 드는 시간을 빼서 공무에 투여한다는 의미잖아요. 당연히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이 아닌 이상 일반 시민들에게 그럴 만한 경제적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겠죠. 고로 사실상 아테네 사회는 돈 많은 귀족들이 이끌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번째 무산자 계급인 테테스가 추첨으로 500인 평의회 의원으로 뽑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생계 문제 때문에 대부분 그 역할을 포기했죠. 이에 페리클레스는 기원전 458년 공무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시민들도 자기에게 평의원, 집정관, 배심원, 군인 등의 공무 기회가 오면 그걸 생계 걱정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죠. 이후 아테네의 모든 남성 시민은 살면서 한 번쯤 제비 뽑기나 선거를 통해 공직에 나갈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페리클레스의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대중영합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 페리클레스는 민중이 아테네 힘의 원천이자 무엇보다 군사적 패권의 중요한 요소라고 봤기에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가 격상시킨 시민기구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아테네 민주정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민회부터 보겠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다 이 민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아테네 시민집회인 민회는 초창기 아레오파고스 하위기관으로 출발했으나 아테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아레오파고스 회의를 넘어 최고 핵심 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돼요.
비록 시내 밖 사람들은 거리나 생계 때문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도심에 사는 시민들은 대부분 이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죠. 또 진짜 중요한 사안에는 멀리서도 생계를 내팽개치고 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민회에 참석하는 일은 페리클레스 때까지는 무급이었으나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그러니까 기원전 403년부터는 유급으로 전환됐습니다. 민회는 처음에 아고라 광장에서 열렸지만 페리클레스가 정권을 잡은 기원전 460년경부터 푸닉스 언덕으로 고정되었는데요. 푸닉스 언덕에는 약 1만 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석회암으로 만든 3개의 계단만 올라가면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대중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지금 푸닉스 언덕에 가면 동네 자그마한 운동장 같은 곳에 이 연단만 덩그러니 남아있죠. 관광객들도 잘 들르지 않거니와 들러도 아크로폴리스에 비해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 작은 연단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하면 혹 이곳에 방문하셨을 때 좀 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남성 시민이었습니다. 민회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공동체의 생존이 걸려있는 전쟁 여부에 관한 결정이었죠. 그러니까 선전포고나 평화조약을 맺는 일, 그리고 전쟁 지휘를 맡을 장군을 임명하는 거였습니다. 그 밖에 외국에서 보내온 사절의 제안을 듣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과 외국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또는 법안 의결과 도편 추방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관한 사안을 담당했어요. 결정 방식은 한 사람이 연설을 하면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들은 후 찬반 거수 표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는데 의결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는 6,000명이었습니다. 민회는 1년에 40회 정도가 열렸어요. 그런데 매번 수천 명이 직접 국가의제를 논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잖아요. 몇 날 며칠을 진행해도 도무지 끝이 안 나겠죠. 그래서 민회는 아테네 시민이 추첨으로 뽑은 500인 평의회에서 의안을 미리 상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정된 의안을 두고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회는 500인 평의회의 보조를 받고 있었던 셈이죠. 클레이스테네스가 만든 500인 평의회는 30세 이상의 시민들을 10개의 구역에서 각각 50명씩 추첨으로 선발했으며 각 의원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혈안 중심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야심차게 출범한 500인 평의회는 처음에는 많은 권한이 주어졌지만 민회의 확장과 함께 그 기능이 축소되었어요. 앞서 말했던 민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준비하는 기능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덩치가 큰 민회가 다루지 못하는 많은 행정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가령 국가재정의 운영과 군함의 건조 및 관리, 또 공공건축의 감독을 담당했고요. 외국의 사절을 맡는 업무도 했습니다. 평의회는 급여가 주어지는 만큼 거의 매일같이 열려 의원들은 그날그날의 행정 업무를 봤어요. 각 구역에서 온 평의원들은 1년에 10분의 1씩 행정을 맡았기에 50명이 언제나 행정을 보고 있었죠. 한번 평의원으로 일한 사람은 재차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국가행정을 맡아보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 아마추어가 아니라 대부분 정부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테네 시민법정을 보시죠. 일단 시민법정에서는 판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법조인이 없었어요. 그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최종 판결을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법정은 특정 소수 엘리트에게 법정 판단을 맡기지 않고 법 영역에서마저도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한 건데요. 배심원은 각 10개 부족에서 30세 이상의 시민 600명, 그러니까 한 해에 총 6,000명의 배심원을 추첨으로 뽑아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 적힌 배심원들은 각각 특정 사건에 배정되게 되죠. 보통 배정되는 배심원단의 규모는 501명이었지만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51명에서 1501명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어요. 배심원은 최소 1개 이상의 사건에 출석했으며 추첨은 당일 재판정 앞에서 이루어져 사건 당사자가 공들여 로비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검사나 변호사가 없으니 일반 시민들은 직접 사건을 접수해야 했고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으로서 관련 법률이나 판례를 인용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증언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물시계로 6분 안에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기에 소위 말빨이 정말 중요했죠.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언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수사학이 발달하게 돼요. 시민들은 민회나 법정에서 말을 잘하기 위해 수사학 책을 사다 읽었으며 부자들은 소피스트들에게 고액과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발언이 끝나면 이제 그 말을 듣고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게 되죠. 판결은 심의가 아니라 비밀 투표를 한 후 과반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유죄 여부를 먼저 판결했고 유죄 판결이 난 경우 형량을 정하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처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각자 생각하는 바를 제안했는데요. 배심원단은 양쪽의 처벌 내용을 듣고 한쪽의 제안에 손을 들어주었죠. 고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약한 처벌을 제안했을 경우 밉상으로 찍혀 불리한 양형이 떨어질 수 있었기에 이 또한 많은 고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아테네에서는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해진 비율의 표를 받지 못하면 벌금을 내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배심원 제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죠. 일단 반전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보니 판결에 일관성이 없고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배심원단에게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없을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잘못된 법률과 판례를 인용하더라도 그걸 잡아낼 수가 없었어요. 법은 무엇보다 최대한 객관적이어서 양측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회질서로도 작동해야 하는데 다수결의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 그 기준이 유동적이었죠. 이는 또한 민주정이 중우정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는 것처럼 법 판결 또한 군중 심리에 휩쓸려갈 여지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례가 있었죠. 아테네 배심원 제도에 이러한 단점이 있다면 물론 장점도 있었습니다. 일단 엄청난 양의 판례와 법률서를 꿰는 법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상식적 차원에서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죠. 즉, 법이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라는 겁니다. 또 높은 소송 비용이 들지 않으며 부자나 귀족에게 판결이 유리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소송 절차는 단순했으며 공개적이었고 되도록 일몰 전에 판결이 완료될 만큼 신속했습니다. 이는 재판권을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의 지성과 정의감에 맡긴, 그러니까 법 영역의 민주주의 원리를 적용한 희귀한 사례였던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아테네 시민들은 민회, 500인 평의회, 시민법정이라는 민주적 기관에서 국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대부분이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로서 민회에서 연설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죠. 또 이 세 기관 밑에 9명의 집정관 아르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있었는데요. 연간 공무원 수는 약 1,100명이었으며 대부분 추첨을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선거로 임명되는 공무원은 약 100명 정도였는데 이들은 특별히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배정되었어요. 그중 한 분야가 군사령관인 10명의 스트라테고스였는데요. 전쟁은 공동체의 존속을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군사기술을 갖춘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 민회에서 직접 선출했습니다. 1년 임기에 스트라테고스는 선거로 연임이 가능했는데 이 특별한 조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라테고스의 사회적 지위는 점점 높아져 갔어요. 나중에는 단순 군사지휘관을 넘어 행정관 역할까지 하게 되죠. 그만큼 스트라테고스가 되는 건 까다로웠고 연임을 하는 것은 더욱더 까다로웠습니다. 가령 스트라테고스는 취임하기 전 500인 평의회에서 청문회를 받아야 했고요. 또 1년간 복무 후에는 업무 성과와 지출 내역을 제출해 에우티나라고 불리는 절차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했죠. 만약 여기서 혐의가 나온다면 시민법정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렴함을 유지하면서 또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직이 바로 스트라테고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무려 15번이나 이 스트라테고스 직을 연임했죠.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테네가 표면적으로만 민주정이었을 뿐 사실상 민중을 등에 업은 페리클레스의 독재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실상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독재의 꼴을 갖추진 않았던 것 같아요. 페리클레스는 스트라테고스 이상의 직책을 만들어 맡지 않았으며 다른 9명의 스트라테고스에 비해 특별한 권한을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또 민회의 승인 없이 공금을 집행하지도 않았죠. 그는 그저 매년 재선에 나가 공개검증과 정적들의 도전을 마주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 번 정치적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독재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페르시아 전쟁 영웅 밀티아데스와 테미스토클레스, 그리고 모든 계층에게 사랑을 받았던 키몬까지도 모두 한 방에 탄핵을 당하게 된 거겠죠. 어떤 영웅적 인물이라도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아테네의 지배적인 정서였으며 시민들은 그만큼 민주정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은 능력 있는 인물을 끌어내려 평범한 다수에 맞추는 하향평준화식 민주주의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이념 또는 헌법의 당위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형성된 특유의 국민성이었죠. 일단 아테네인들은 인간을 믿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귀족과 같은 소수가 정치 권력을 독점하면 반드시 참주정으로 이어지며 아무리 덕이 있거나 뛰어난 독재자라도 그가 인간인 이상 시간이 지나면 타락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다음 때에 반드시 참극을 불러오기에
인물이 아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때문에 추첨과 짧은 임기를 채택해 공무원의 권력을 세분화해 특정인에게 권력이 장기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추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심사와 책임을 묻는 탄핵제도 및 감사를 통한 처벌 등도 마련해 두었고요. 이러한 민주주의 하에서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공직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은 모든 사람이 공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즉, 도덕성은 물론이거니와 다방면으로 경험과 교양을 쌓아 유능해지고 올바른 판단을 해낼 수 있는 상태를 갖는 시민적 덕성을 기르려고 했죠. 이는 이러한 덕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불러왔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을 무능하다고 보았죠. 영어 이디엇의 어원인 이디오테스는 원래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테네 민주정에 관한 내용은 페리클레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사자 장례식 추도 연설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남을 모방하기보다는 남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통치되기에 우리 정체를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정치가들은 가사를 돌보고 공적인 업무도 처리하며 주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정치에 무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테나이인들만이 특이하게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비정치가가 아니라 무용지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정책을 직접 비준하거나 토의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결과를 따져보기도 전에 필요한 행동부터 취하는 것을 최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페리클레스는 민주정의 권력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공개 토론을 중시했어요. 시민들 역시 민회나 각종 회의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잘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말이 오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오가는 일상적 공간이 바로 아고라였죠. 아고라는 아테네 시민들의 생활 중심지이자 민주주의가 태동하는 시장이자 광장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집회를 하고 토론을 했고요. 물건을 사고 팔고 운동 경기를 벌였으며 재판을 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동시대 다른 지역에서 도시의 중앙부는 모두 신성한 권위를 재현하는 엄숙한 곳이었던 반면 아테네의 중앙광장 아고라는 서민들의 정취가 강하게 묻어나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사람들은 언어와 물건을 교환하면서 집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합리성을 키워나갔어요. 이 아고라를 살짝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저 아테네 중앙에 우뚝 솟은 곳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이고요. 그 옆 언덕이 법원과 아레오파고스 회의가 있던 아레오파고스 언덕, 그리고 또 그 옆 언덕이 바로 민회가 열렸던 프닉스 언덕입니다. 이 언덕들에서 북쪽 방향으로 쭉 내려오면 아고라 광장이 나타나는 거죠. 아고라 광장은 세면을 스토아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스토아는 기둥이 늘어선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스토아에서 사람들은 장터를 열고 정치적, 철학적 대화를 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겨울엔 칼바람을 막아주어 사람들이 머물기 좋았거든요. 철학자 제논이 스토아 학파를 만든 곳이 바로 북쪽의 스토아 포이클레였다고 하죠. 아고라는 현재 그 형태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현재는 동쪽의 스토아 아탈로스가 복원되어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그나마 형태가 남아있는 것은 5세기 중엽에 지어진 서쪽의 헤파이스토스 신전이에요. 처음에는 아테네 영웅 테세우스를 기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대장간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 신전으로 확정되었죠. 아고라는 상업과 정치 이외에도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기에 헤파이스토스 신전 말고도 다양한 신전이나 제단이 많았습니다. 올림포스 12신제단을 비롯해 아레스 신전, 그리고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또 아고라에는 신뿐만 아니라 10개 부족의 시조 영웅을 기르는 청동상들이 대좌 위로 일렬로 세워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동상은 없고 대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당시 이 주변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거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을 거로 보여요.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아테네인들이 남들의 성생활에 대해 상스러운 농담을 하려고 아고라에 간다고 쓴 바가 있는데 여러 오가는 말들에는 공적인 정보나 대화뿐 아니라 잡스러운 말들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당시 광장에는 철학자와 청년들이 열정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시민들은 남의 뒷담화나 다른 지역에 대한 여행 이야기 및 정치 이야기도 하며 말의 향연을 펼쳤죠. 그런데 말은 할 수 있으나 이 공적인 말들 사이에서 자신의 말을 얹을 수 없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여성과 아이, 그리고 노예와 외국인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소수의 귀족이나 왕이 아니라 자유로운 남자 성인이 직접 통치하는 민주정이었습니다. 이는 인민을 뜻하는 데모스와 힘이나 지배를 뜻하는 크라티아의 합성어로
아테네인들은 민주정을 인민에 의한 지배, 즉 데모크라티아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인민이란 상하 위계 없이 능동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데요. 사실 이 인민 또는 시민의 여자와 아이, 그리고 노예와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아테네는 클레이스테네스에서 페리클레스 시대로 넘어가는 50년 동안 인구가 7만 5천에서 15만으로 급증했고 최대 20에서 30만 명을 넘겼지만 성인 남성으로 구성된 아테네 시민은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약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인구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던 거류 외국인은 교역자 아테네에 왕래하다가 아예 눌러앉은 케이스, 또는 오랫동안 아테네에 살았지만 시민권이 생긴 이후에 들어와 시민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 또 페르시아 전쟁 이후 파괴된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 등 다양한 부류가 섞여 있었죠. 거류 외국인은 자유인으로서 신체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아테네 시민권은 갖지 못했어요. 시민권은 크게 참정권과 군대 의무를 포함했는데 외국인에게는 여기에 더해 재판권도 없었죠.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일이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적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면 반드시 아테네 시민의 도움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 다음 비시민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사회적 지위는 거류 외국인보다 낮았어요. 그러나 돈을 모아 자유를 사거나 주인의 호의로 해방이 되면 거류 외국인과 비슷한 대접을 받았죠. 그게 아니라면 노예는 농업, 광업, 제조업이나 가사 노동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노예를 거느린 시민은 가사와 생업에서 벗어나 공무를 보거나 미네와 아고라에서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무를 담당하면 급여를 줬다고 하더라도 노예가 있는 시민과 노예가 없는 시민의 정치 참여의 양과 질은 확연히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상당 부분 노예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반대로 그리스의 적국 페르시아가 비록 전제 왕정이라고 하더라도 키루스 2세의 인권선언으로 노예를 금지하고 모든 토목공사에 반드시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불할 것을 명시한 것과 대비되죠. 마지막 비시민인 여성을 보겠습니다. 고대 아테네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성은 투표권은 물론이고 민회에 참석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없었죠. 사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 혹은 친척 남성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 있어야 했어요. 또 여성은 가정에서 주로 노예들과 직물짜기 등의 활동을 해야 했으며 남성과 동행하지 않고는 집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여성은 오직 집에 격리되어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래도 가난한 집안의 여성은 좀 더 외부 활동이 자유로웠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직접 장사를 하거나 여관이나 술집 등을 운영하기도 했고 장을 볼 수도 있었죠. 그러나 부유한 집 여성이건 가난한 여성이건 극장에서 연극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연극의 성적인 표현이 종종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여성의 성은 철저하게 억압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집안에 성적으로 억압된 여성들이 있었던 것과 반대로 집안 바깥에는 남성의 성욕을 충족해주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공공연한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지식인만 상대하는 헤타이라도 있었죠. 헤타이라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대화도 나눠야 했기에 교양과 지성을 갖춰야 했어요. 그리고 이 헤타이라 중 아테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스파시아라는 여성이었죠. 아스파시아는 밀레토스 출신으로 지적이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었다고 합니다. 다방면에 지식이 많았던 그녀는 철학자나 예술가 등 많은 지성인들과 교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크라테스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다고 하죠. 그는 아스파시아를 두고 변증법과 수사학에 있어 최고의 스승이라고 칭했습니다. 아스파시아가 또 유명했던 이유는 그녀가 바로 페리클레스의 연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페리클레스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대략 6, 7년을 혼자 살다가 아스파시아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동거를 하죠. 아스파시아는 페리클레스의 실질적인 배우자이자 정치적 조언자였다고 해요. 플라톤은 비록 농담조이기는 했지만 아스파시아가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을 써주는 등 정치활동에 직접적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스파시아의 이름으로 살롱을 차려주고 매일 아침 집을 나서거나 귀가할 때 키스를 했다고 하죠. 당연히 말 많은 아테네에서 엄청난 가십과 비난이 쏟아졌어요. 당시 여성은 남성을 위해 집안에서 아이를 낳거나 집 바깥에서 쾌락을 채워주는 두 가지 범주로만 나뉘었는데 심지어 이방인을 부인으로까지 대우하면서 남성들과의 대화 자리에 꼭 아스파시아를 데리고 다녔으며 무엇보다 애정행각까지 하다니요. 이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아테네에서 여성은 남성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많은 남성들이 여성이 아닌 평등한 대상인 남성에게 사랑을 느꼈죠.
특히 소년과 성인 남성 간의 동성애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소년은 사랑받는 자, 성인 남성은 사랑하는 자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 간의 사랑은 결혼 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아내는 단지 자녀를 낳고 집안일을 하는 존재에 불과했으니까요. 이렇게 아테네 민주주의 한계인 노예제와 여성권, 특히 여성 참정권의 문제는 이후 23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극복이 됩니다. 이에 대해 스위스 로잔 대학교의 고전학 교수였던 앙드레 보나르는 이렇게 말했죠. 페리클레스의 민주정은 어린아이 입안에 난 이와 같아서 반드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할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이러한 편협하고 제한적인 성격의 아테네 민주주의지만 시대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시 구현된 민주주의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계 없는 다수 시민이라는 이례적 정체성으로 정치체를 만든 실험은 그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심지어 아테네는 이 정체로 전성기를 누리기까지 했죠. 이 정치 실험은 인류의 자산이 됩니다. 이후 역사에서 민주주의 제도는 꾸준히 군주제와 기량하며 로마의 공화정을 거쳐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을 통과한 후 현대 민주주의 국가 탄생으로 이어졌죠. 심지어 민회, 평의회, 시민법정, 그리고 추첨제와 공직수당제 및 아테네식 시민교육은 오늘날에도 민주정의 원형으로 연구되며 정치적 상상력의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권력을 잡았을 때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 자리를 꿰차고 있었어요.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 전쟁 막바지인 기원전 479년에 결성된 군사동맹이었는데요.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는 그리스 도시를 해방시키고 혹시 있을지 모를 페르시아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맹의 중심은 에게의 한가운데에 있는 델로스 섬이었죠. 이곳은 성소였고 회의장이었으며 동맹국 회비가 모이는 금고였습니다. 동맹의 자산 관리는 맹주 아테네가 맡았고요. 델로스 동맹국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무장 함대를 아테네에 납품해야 했어요. 만일 성능 좋은 배를 댈 수 없다면 대신 공납금을 더 내놓아야 했죠. 결국 사모스, 키오스, 레스보스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맹국들은 배 대신 공납금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초창기 동맹국들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등했던 동맹국들의 목소리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해군의 힘이 강해지는 것과 비례해 아테네의 목소리가 다른 국가의 목소리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는 동맹군을 이끌고 원정을 나갈 때마다 연전연승을 하며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세상 무서울 게 없었던 아테네는 대놓고 페르시아 속국들의 반란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친스파르타파 리더 키몬이 추방된 이후 스파르타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자 스파르타 적국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에 가득 찬 아테네가 두 군사 강국과 동시에 냉전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냉전은 결국 아테네에 불리하게 작용하죠. 우선 기원전 454년 이집트의 반란을 도와 군사를 파견했다가 페르시아군에게 8,000명의 병사가 몰살할 정도의 대패를 당했어요. 또 스파르타와의 갈등이 전쟁으로 번져 기원전 460년부터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지는데 결정타를 맞지는 않았지만 스파르타에 조금씩 밀리는 형국이 됩니다. 그렇게 연승만 하던 아테네는 군사적 위기를 맞자 정신이 번쩍 나게 되는데요. 이집트에서 패배 후 페르시아가 언제 에게해로 함대를 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음 해인 기원전 453년 부랴부랴 델로스 동맹의 금고를 아테네로 옮깁니다. 이쯤 되자 페리클레스는 더 이상의 확장 정책은 무리라고 판단해요. 이제는 무력이 아니라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여긴 그는 기원전 449년 페르시아와 정식으로 화해 조약을 체결하고요. 기원전 445년 스파르타와 30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에게의 평화가 찾아오자 델로스 동맹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죠. 동맹국들이 아테네에 매년 공납금을 내야 할 명분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동맹국들의 불만을 묵살하고 공납금을 계속 걷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동맹국은 무력으로 진압했고요. 더 이상 델로스 동맹회의는 열리지 않았으며 3년마다 아테네가 일방적으로 조공 액수를 정했죠. 어느새 동맹국은 속국이 되어 있었으며 아테네는 본격적으로 제국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속국들로부터 받은 공납금을 아테네 부흥에 쏟아붓게 돼요. 페리클레스는 델로스 동맹의 공금으로 아테네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보상을 했으며 파르테논 신전 등 대규모 건축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동맹 도시들에게 민주정치를 보급하는 사업, 그리고 그리스 각처의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아테네로 불러들여 문화의 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페리클레스의 민주개혁을 비롯한 아테네 황금기는 제국주의적 착취가 떠받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페리클레스가 특히나 중요하게 여겼던 사업은 페르시아 전쟁 때 파괴된 아테네 공공건물을 다시 짓는 거였습니다. 그중 가장 커다란 공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재건이었죠. 페리클레스는 기원전 450년 아크로폴리스 재건을 위해 동맹의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 결과 프로필라이아와 에레크테이온, 아테나 니케 신전과 파르테논 신전 등의 건축 계획이 세워지죠. 다만 아테나 니케 신전과 에레크테이온은 페리클레스 사후 건립됐고요. 페리클레스 생전에는 아크로폴리스 입구인 프로필라이아와 파르테논 신전을 짓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중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447년에 착공돼 기원전 432년까지 무려 15년에 걸쳐 완성된 그리스 대표 건축물이죠. 페리클레스가 이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하기로 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전면에 내세운 명분은 페르시아 전쟁 승리를 기념하고 전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죠. 페르시아에 의해 파괴된 신전을 이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게 지어 호국 보훈시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밖에 실용적인 이유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중 하층 계급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웅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 먼 곳에서 대리석을 캐 배로 실어와 아크로폴리스까지 끌어올리는 작업, 또 그것을 깎고 다듬어 짜맞추는 일에는 엄청난 돈과 인력이 필요했죠. 페리클레스는 이 일자리 창출로 민중계급을 탄탄히 해 민주정을 강화하고자 했고요. 강화된 민중의 지지에 힘입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페리클레스는 파르테논 신전을 통해 아테네를 그리스 전체의 상징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과 사모스의 헤라 신전을 염두에 두고 파르테논 신전을 그보다 훨씬 호화롭게 짓고자 했죠.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 어디서나 보이는 장소였기에 여기에 장엄하고 화려한 신전을 짓는다면 매일 이곳을 바라보는 아테네 시민에게 자부심이 될 것이고 아테네를 방문하는 외부인의 부러움을 살 것이었습니다. 초반 모든 건설 작업은 페리클레스가 주도했어요. 그는 설계도를 두고 토론을 하고 인부를 뽑았으며 재료 선정도 직접 했죠. 또 현장을 감독하고 재정에도 관여했고요. 그러나 아테네 국정 전반을 통솔하던 그였기에 언제까지 파르테논 신전 건축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절친이자 조각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페이디아스에게 파르테논 신전 건축의 총 감독을 맡겼으며 신전 설계는 건축가 익티노스에게 일임했죠. 그렇게 공사가 한창이던 기원전 444년 50세가 된 페리클레스에게 귀족파의 지도자 투키디데스가 정치적 공격을 가합니다. 역사가와 이름이 같은 이 반대파 지도자는 페리클레스가 추진하는 건축 사업이 델로스 동맹의 재정을 개인적 야망을 위해 쓰고 있다는 공격을 했고요. 또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돈이 낭비되고 있다며 민회에 고발을 했죠. 투키디데스에 찬동하는 사람도 많아 페리클레스는 실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페리클레스는 곧 민회에 나가 연설을 하죠. 그는 민회에서 단순히 파르테논 신전 건축이 국비를 투입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르테논 건축에 국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멈추기에는 공사가 이미 많이 진척됐으니 제 사비로 모든 건설 비용을 대도록 하죠. 대신 이 정도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크로폴리스는 페리클레스의 돈으로 완성됐다고 새긴 비석을 세울 수 있게요. 자, 이제 시민 여러분은 지금처럼 국비로 공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제 개인 돈으로 공사를 계속할지 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당연히 아크로폴리스 건축이 페리클레스 개인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이 되길 원했습니다. 더불어 다시 한번 페리클레스의 배포에 감탄했죠. 또 하나 페리클레스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어요. 바로 델로스 동맹의 공금을 아테네의 것으로 만들어 아테네인들의 도덕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 말입니다. 이에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방어했죠. 페르시아 전쟁 때 대부분 그리스 국가들은 병사와 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테네인들은 그리스를 위해 용맹하게 싸워 많은 병사들을 희생했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동맹국들은 단지 돈만 낼 뿐 우리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지 않나요? 아테네는 에게의 경찰로서 동맹국 대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국가를 지켜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한 계약을 이행하기만 하면 되죠. 우리는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구비했기에 그 재원을 우리를 위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테네는 아테네를 넘어 그리스 전체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연설에 많은 시민들이 또한 호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테네가 제국의 패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른 도덕적 죄책감을 페리클레스가 정당화해 준 것이죠. 페리클레스는 이제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신임 투표이자 그의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 차원에서 투키디데스의 도편 추방을 민회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42년 투키디데스가 도편 추방을 당함으로써 다시 한번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돼요. 이후 페리클레스는 스트라테고스를 15번이나 역임하게 됩니다.
10명의 스트라테고스 중 이토록 오랫동안 이 직을 역임한 사람이 없었기에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아테네를 최고 시민 한 명이 다스리는 국가라고 했어요. 그럼 이쯤에서 완성된 파르테논 신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파르테논 신전은 입구 프로필라이아를 통과해 아크로폴리스 광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곳을 방문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신전의 모습은 사실 정면이 아니라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뒷면이 서쪽이고 정면이 동쪽이죠. 아크로폴리스 신전은 모두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이 동쪽에서 종교의식을 치렀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식도 제일 화려했어요. 전체적으로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은 색이 모두 바래졌지만 당시에는 표면이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화려하게 칠해졌다고 하죠.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려가면서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삼각형 지붕 옆선부터 보죠. 여기를 페디먼트라고 합니다. 이 삼각형의 페디먼트의 조각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이 조각들은 페디먼트에 들어간 조각을 추정해 복원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건 서쪽 페디먼트의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서 보이는 면의 조각들이죠.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서로 아테네의 주신이 되겠다고 싸우는 장면입니다. 신들마저 갖고 싶어 싸울 정도의 도시라는 아테네 시민의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죠. 이번에는 반대편인 동쪽 페디먼트를 보실게요. 이곳에서는 아테나 여신의 탄생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최고신 제우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깨서 아테나 신이 무장한 채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죠. 승리의 신 니케가 아테나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있고요. 다른 유명한 신들이 아테나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원본 조각들을 보면 옷주름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제 페디먼트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직사각형 대들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엔타블레이처라고 하는데요. 엔타블레이처 안에는 메토프라는 정사각형 칸이 있습니다. 이 메토프는 총 92개로 파르테논 동서남북을 쭉 두르고 있죠. 그리고 각 컷들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예요. 하나는 올림포스 신들과 기간테스 간의 전쟁, 그리고 인간들과 켄타우로스의 전쟁, 그 다음 아마조네스 전쟁, 트로이 전쟁이 있죠. 이는 모두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은유하는 것이며 아테네 승리를 기념하는 조각들입니다. 헬라스인이 비헬라스인을, 즉 문명이 야만과 싸워 이겼다는 전쟁 기념비인 거예요. 이는 사실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각들이죠. 당시 페리클레스가 페르시아와 강화 조약을 맺은 것에 불만을 가진 아테네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 기념을 신전에 콱 박아버림으로써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무찔렀고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파르테논 신전 내실을 둘러싸고 있는 프리즈 장식을 보죠. 메토프가 한 컷 조각이라면 프리즈는 연속 컷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리즈의 일부를 보시죠. 군인들이 신들을 향해 행진하는 모습이 묘사돼 있죠. 신에 대한 추종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프리즈의 일부에는 아테네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연례 행사이자 아테나 여신의 축전인 판아테나이아 행렬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아테나 여신에게 옷을 입히는 판아테나이아 축제의 이벤트로 추정돼요. 이처럼 파르테논 신전에는 신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 인간을 신들의 세계에 포함시키는 파격이 시도됐습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는 고정기 휴머니즘인 거죠. 이렇게 파르테논 자체가 아테네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담고 있었으며 또 그들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대 아테네 역사가 담긴 신전 조각들은 더 이상 아테네의 것이 아닙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과 니케 신전의 조각, 그리고 에레크테이온의 카리아데스 기둥까지 모두 19세기 초 튀르키예 주재 영국 대사 엘긴에 의해 밀반출되었거든요. 현재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완전히 감상하려면 아테네와 영국 박물관 두 군데를 모두 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발휘해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파르테논 신전의 더 밑으로 내려와 기둥을 볼게요. 당시 그리스에서는 기둥 머리 모양으로 건축 양식을 나눴어요. 크게 3가지였습니다.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토스식이죠. 도리아식은 도리아인들이 살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시작한 건축 양식으로 펠로폰네소스인들의 특성처럼 기둥머리가 단조롭고 담백합니다. 이오니아식은 순양의 뿔처럼 생긴 소용도리형 머리 장식으로 우아하고 경쾌한 느낌이며 코린토스식은 윗부분이 가장 화려한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칸서스 인 모양을 본뜬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은 대표적인 도리아식 신전입니다. 특히 엔타시스 공법으로 깎은 기둥이 특징인데요. 우리나라 베을림 기둥처럼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게끔 만들어졌죠. 이는 기둥을 올려다 봤을 때 지붕 무게로 기둥이 찌그러 보이지 않게끔 착시를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착시를 고려한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신전 기둥의 간격인데요. 기둥들의 가운데는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반면 바깥쪽 기둥 2개는 안쪽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깥쪽 기둥을 더 멀리 보는 착시가 있어서 살짝 안쪽으로 당긴 거죠.
또 신전 바닥 모양도 중간 부분이 부풀어 올라 있어요. 이 또한 멀리서 보면 가운데가 처져 보이는 착시 현상 때문에 가운데를 살짝 높인 겁니다. 물론 빗물이 밖으로 흐르도록 한 실용적 이유도 있고요. 이러한 시각적 왜곡을 보정하는 정교함이 파르테논 신전의 특징이며 이 또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죠.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의 외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신전 내부 주실로 들어가면 12m의 초대형 아테나상이 있었다고 해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아테나상에는 투구가 씌워져 있었으며 가슴 중앙에 메두사의 머리가 장식되어 있었고 오른손에는 날개 달린 작은 니케상을 들고 있었다고 하죠. 왼손에는 창과 방패를 잡고 있었다고 하고요. 고대 여행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테나상은 목조상에 금판을 입힌 것으로 얼굴과 손발만 상하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페리클레스는 유사시 금판을 녹여서 함선이나 무기 구입에 쓸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또 신전에는 아테네 국가 금고와 델로스 동맹의 금고가 보관되어 있었고요. 이처럼 파르테논 신전 안에 아테나 신상이 도시와 재정의 수호자로 안치되어 있었다면 기원전 450년경 페이디아스는 신전 밖에도 아테나 신상을 세웠습니다. 출입구 프로필라이아를 통과해 아크로폴리스로 들어올 때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설치했죠. 완전 무장한 아테나상이 우뚝 솟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2세기 그리스 여행자 파우사니아스에 따르면 아티카반도 남단 수니옷 곳을 지나는 배에서도 아테나 신의 창끝과 투구가 보일 정도로 거대했다고 하죠. 그야말로 아테네의 랜드마크였던 거죠. 그러나 이후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정교 교회로 또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도 쓰였다가 1687년 베네치아와 오스만 튀르크 간의 전쟁에서 베네치아 해군의 포격에 지금의 모습이 됩니다. 페리클레스가 파르테논을 건설한 또 하나의 목적은 시민교육에 있었습니다. 아테나는 전쟁의 신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이 아테나처럼 강하되 지혜를 사랑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기원전 440년대 아테네의 학문과 예술이 그 어느 때보다 만개하죠. 일단 페리클레스 자체가 예술과 지식을 사랑하는 지성인이었어요. 그는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페르시아인들의 연출가였으며 소포클레스의 친구이자 동료였고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와 사귀었으며 여가 시간에는 철학자 제논과 아낙사고라스 그리고 프로타고라스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개인적으로 예술작품을 후원했고 또 정책적으로 사상가들의 활동을 장려했죠. 이때 아테네의 그리스의 천재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를 그리스의 학교로 만들어 품위 있고 유연하며 좋은 판단을 해내는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성공적인 사회란 곧 좋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은 시민적 덕목과 맞물려야만 공동의 규약과 제도를 존중하고 공동체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축제와 연극이었어요. 아테네에서 가장 큰 축제는 판아테나이아 축제와 디오니소스 축제였는데요. 그중 디오니소스 축제의 꽃은 나흘에 걸쳐 아크로폴리스 남쪽 비탈길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열린 연극 공연이었습니다. 그중 비극 공연이 가장 인기를 끌었죠. 비극의 주인공은 대개 영웅이며 자신의 욕망이나 운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난과 순환을 당하다가 비극적 결말을 맺습니다. 관객은 주인공의 동일시되어 고통과 파멸의 운명을 간접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간 자신 안에 있는 삐뚤어진 욕망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잘 살아보자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죠. 또 아테네 관객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떠들면서 같은 시민으로서 연대감과 정치의식을 길렀으며 폭정을 하는 독재자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비극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정치관을 세웠습니다. 한편 관객들은 환호성으로 가장 멋진 연극을 뽑기도 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는 13번도 넘게 최고 작가로 뽑혔다고 하죠.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 그리고 나중에는 에우리피데스 이 3대 비극작가들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건 다수의 평민들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비극작가들은 국가의 가장 위대한 시민으로서 존경을 받았고요. 이들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살았던 만큼 엘리트주의자가 아닌 대부분 민주주의자들이었죠. 또 아이스킬로스는 조국을 위해 여러 번 전쟁에 참여했으며 안티고네와 오이디푸스 왕 같은 불멸의 비극작품을 남긴 소포클레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 때 스트라테고스로서 전쟁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에서의 교육열은 엄청났어요. 앞서 말했던 많은 시민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초등교육을 마치는데 그치지 않고 소피스트들을 찾아가 고액과외를 받든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들의 대중강연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 전역의 소피스트들이 아테네로 모여든 원인이기도 했죠. 소피스트는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언어 기술을 가르치는 지식인 그룹이었는데 이들이 아테네로 몰려들자 학구열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와 맞물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대철학자들이 나타나 인간과 우주를 탐구했죠. 또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가 역사서를 집필했고요. 건축가, 조각가, 예술가들을 손쉽게 아고라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아테네에서는 종교적 터부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견해 역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민주주의 비판자였으며 특히 플라톤은 뛰어난 엘리트가 통치하는 이상국가를 연구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문화적 성취는 아테네 시민 대다수가 어느 정도 글을 읽을 수 있었으며 문화에 대한 비판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예술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판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더해지자 지중해 각지의 천재들이 모여들었고 인구 30만에 불과한 도시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유럽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인물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한편 기원전 441년에 사모스 섬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페리클레스는 439년 반란을 진압했으나 이는 큰 전쟁으로 먼저 아테네 제국을 해체시킬 수도 있었어요. 페리클레스는 이번 승리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군사적 능력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페리클레스는 민회에서 사모스 섬에서 목숨을 잃은 전사자들에게 추도사를 할 인물로 선정되었죠. 언제나 그랬듯 그의 추도사는 대중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그가 연단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며 머리에 화환을 씌워줬다고 해요. 그러나 이는 페리클레스의 마지막 영광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정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일단 반대파의 폭풍 같은 정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페리클레스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닌 그의 측근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애초에 사모스 섬의 반란은 밀레토스와의 영토 분쟁이 발단이었거든요. 밀레토스는 페리클레스의 연인 아스파시아의 고향이었죠. 그러니까 페리클레스가 아스파시아의 사주를 받아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밖에 페리클레스의 정적들은 아스파시아가 페리클레스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테네 여성들을 창부로 만들어 그와 관계를 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그녀를 고발했어요. 이에 페리클레스는 법정에 나가 배심원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해 겨우 무죄를 받았다고 하죠. 아스파시아 다음에는 파르테논 신전 건축의 총책임자 페이디아스가 고발을 당합니다. 페이디아스가 아테나상에 쓸 황금을 횡령했으며 아테나상의 방패에 자신과 페리클레스를 닮은 사람을 아마조네스와 싸우는 전사로 새겨 넣었다는 혐의였죠. 그렇게 페이디아스는 횡령 및 불경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결국 사형을 받았다고도 또는 다른 곳으로 몰래 달아나거나 추방됐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리클레스의 친구이자 스승인 아낙사고라스 또한 태양이 붉은 돌덩어리며 달은 땅이라고 가르쳤다는 불경죄로 고발당하죠. 아낙사고라스는 페리클레스에 의해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전해져요. 이렇게 페리클레스의 측근들이 줄줄이 고발을 당하는 사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다가 기원전 431년 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국경을 넘어 진격해오자 페리클레스는 나가 싸우기보다 완공된 성벽 안에서 아테네를 철통같이 지키면서 강점인 해전에서 승부를 보기로 하죠. 성 밖에 사는 농민들을 모두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정적들은 페리클레스가 비겁하게 전쟁을 피한다며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작전이 옳다고 생각해 끝까지 밀어붙이죠. 그리고 기원전 431년에서 430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첫 해가 지난 시점에 그는 또 한 번 시민들의 추대에 의해 전사자들의 추도사를 맡았어요. 페리클레스는 추도사에서 전사자들을 위로하거나 찬양하기보다 왜 그들이 목숨을 감수하고 아테네를 지키려고 한 것이 옳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살아있는 사람들이 왜 그들처럼 기꺼이 싸울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남긴 이 추도 연설은 민주정이 왜 다 함께 지켜나갈 가치가 있는 체제인지를 설득하고 아테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웅심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명연설로 평가받고 있죠. 이후 링컨, 처칠,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이 페리클레스의 명구를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가 불어넣은 용기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430년 아테네 성 안에서의 밀집 생활 때문에 대규모 전염병이 돌아 당시 아테네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아테네인들은 그 원망을 페리클레스로 돌렸고 결국 그는 벌금과 함께 스트라테고스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얼마 안가 현 상황에서 페리클레스만한 리더가 없음을 깨닫고 기원전 429년 그를 다시 장군으로 뽑죠. 페리클레스는 429년 전체 군사작전을 이끌었으나
그해 가을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가 1년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은 기원전 404년까지 27년간 이어지고 마침내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항복을 하게 돼요. 그렇게 페리클레스라는 정치인의 이름으로 불렸던 아테네 황금기가 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죠.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가능합니다. 강도 높은 민주개혁과 동시에 아테네를 부유하고 강한 국가로 만들었으며 독창적 문화의 황금기를 이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잡은 지도자라는 것, 반대로 대중영합주의의 포퓰리스트, 제국주의자, 또 오히려 시민권을 제한해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사람, 무엇보다 지도자로서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 또한 그를 향하고 있죠. 아마 평가하는 사람의 잣대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비율이 다를 거예요. 가령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 치세가 겉보기에만 민주정이었지 결국 페리클레스 독자였다고 말한 반면 그 개인에 대한 평가는 꽤 후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페리클레스가 지도자로서 청렴함과 좋은 판단력을 갖춰 대중의 명망을 얻었으며 이 명망을 자산으로 단지 대중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고 시민들이 지나치게 자만에 차 있으면 충격적인 말로 그들을 불안하게 했으며 또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돼 있으면 용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죠. 그 밖에 페리클레스는 평상시 아테네가 민주정 특유의 수많은 말들과 분열과 갈등으로 어지러웠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커다란 공공사업을 한다든지 전쟁 전략을 이행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냈습니다. 전제정이 아닌 민주정하에서 이러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보기 드문 정치적 재능 덕분에 페리클레스 시대라는 아테네 황금기가 안정적으로 진행됐으며 그의 정치적 내리막길도 그 무게감에 비해 비교적 완만했어요. 그럼 이상 페리클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